네,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아프리카 남아공의 결혼 풍습과 또 선교적인 접근에 대한 연구, 더불어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장례 부분이 사실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주 강의 내용이 아마 이제 결혼에 관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준비한 강의안을 제가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남아공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로볼라하고 일부 다처 부분을 좀 터치를 하겠고요. 결혼법의 변천사, 그래서 이제 아파테이트 때부터 해서 결혼법이 계속 바뀌어 왔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간단히 확인을 하고요. 합법적인 결혼을 위한 조건들, 그리고 남아공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의 종류들, 그래서 네, 그리고 결혼의 관습들, 그리고 각 부족별 간략한 결혼 전통, 엑스트라로 이제 평균 결혼 연령, 그리고 이혼율,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 아프리카는 전통과 문화가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많은 서양의 문화들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출생,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마다 독특한 아프리카의 관습과 의식들을 행함으로 여러 의미들을 부여하고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공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몇 부족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아공에서의 결혼이란 첫째, 조상신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공 여러 부족 중 최대 인원을 가진 줄루 부족에서의 결혼은 여자가 속한 가정의 조상신의 계보에서 끊어지고 신랑인 남자 쪽의 조상신과 연결되어지는 의식으로 이해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건은 그렇게 조상신과 뭐 큰 연관성은 없지만 조금 연관이 되어서 제가 신문을 발제했습니다. 2013년도 2월달 발생한 사건이고요. 8살 남자아이와 61세 헬렌 샤방구라는 유부녀가 결혼을 한 사건입니다. 헬렌 샤방구는 27세부터 37세 사이의 자녀를 5명을 두고 있고 또 남편을 두고 있는 유부녀였는데요. 이 남자아이 마시렐라의 죽은 할아버지 영혼의 요청 사건으로 이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죽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샤방구를 사랑했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녀와 결혼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조상 혼령의 직접적인 요청 때문에 두 가정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8살 마시렐라는 헬렌의 5 자녀의 양아버지가 되었고요. 동거는 않지만 2014년도에 다시 한번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신랑의 엄마는 모든 것은 조상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만약 우리가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두 가정에 큰 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등 신랑감의 기준입니다. 신부감의 기준.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자, 다산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체격이 좋고 입술이 두껍고 특히 엉덩이가 풍만해야 신랑이나 시집에서 귀여움과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자들 엉덩이 키워주는 시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도 불법으로 엉덩이를 키우는 시술을 받기도 하는데 성적 매력과 더불어 1등 신부감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 다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줄루 부족과 더불어 남아공의
대부분의 부족이 전통적으로 일부 자체를 유지해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연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높은 편이어서 아들만큼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줄루 사회의 뿌리 깊은 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줄루사에서 조상 혼령은 살아있는 죽은 자이고 죽은 자가 후손들, 특히 아들에 의해 기억되는 한 죽은 자의 육신은 소멸되었어도 혼령은 살아있다는 믿음 때문에 줄루사에서는 조상 혼령에 대한 절대적인 섬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자신을 기억해주는 시간이 연장될 터이고 이는 당연히 남의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 아들을 많이 낳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열어두는 풍습이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 풍부한 노동력 차원에서 일부 다처를 합니다. 줄루사에서 특별히 농경 활동은 여성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여자는 노동의 원천입니다. 여자가 많은 집안은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밭 개간이나 작물 파종 등 농사일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를 열어두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중요합니다. 아들이 종교적, 사회적 신분 유지에 중요하다면 딸은 또한 경제적 효용 가치로 중요합니다. 농경 활동을 하는 보조 인력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신부 때 로볼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남아공은 1988년 Customary Marriage Act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를 그냥 관습상의 결혼법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 법이 발효가 되므로 일부 다처를 허용했으며 남자만 둘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둘 이상 두는 것과 또 동성애자가 다른 배우자를 두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볼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로볼라는 각 부족말로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로볼라 또 로볼로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부족에서는 마하디, 마가디라고 사용되어지는데요. 비슷한 영문으로는 신부값, 브라이드 프라이스, 또 브라이드 워스, 신부 가치, 또 계약금, 또 결혼 지참금, 도리 등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프리카 문화 속에서 로볼라는 두 가정을 연합시키는 증표로 신부를 키워준 신부 측 부모에 대한 감사의 담례입니다. 단순히 또는 급작스럽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과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볼라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신부를 키워준 신부 측에 감사를 전하는 증표다라는 것이 로볼라의 기원이었습니다. 로볼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로볼라 관습은 결혼을 통해 두 명의 개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 두 가정이 친척 관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관계는 미래 인생을 위한 것이며 신랑이 죽었을 때를 대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볼라의 기원인데요. BC 300년 전부터 이렇게 이 로볼라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함께 세워가도록 선택된 여자를 존중하는 증표로 지급된 것이 로볼라의 시작인데 프로페서 자블라니 마팔랄라 유니버시티 오브 줄루랜드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에 의하면은 1859년 테오필러스 셉스톤이라는 영국계 남아공 정치인이 신부의 가치를 정하면서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로볼라가 이렇게 조금 변형이 됐다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영국계 남아공 정치인이 얘기하기를 평균적인 여자를 위해서는 소 11마리, 추장의 딸에게는 소 15마리, 그리고 왕의 딸에게는 소 30마리를 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냥 신부 측의 감사의 조건, 신부를 잘 키워진 부모에 대한 감사의 증표로 줬다면은 이 교수님에 의하면은 1859년부터는 그런 감사의 증표보다는 신부의 그 가치에 맞는 돈을 내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통과 의례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 러볼라 제도 때문에 결혼이 늦춰지고 있고 남아프리카 커플 60%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러볼라를 지급해야 하는가? 러볼라를 지급하는 것은 결혼 과정의 첫 번째 여정이므로 중요한 것이 현재 아프리카의 문화입니다. 합의하에 지급된 러볼라는 두 가정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남자 편에서는 신부 측 부모에 대한 감사, 신부와 진정한 연합을 위한 헌신의 의지이며, 신부 측에서는 신랑에게 신부를 내어주는 것에 대한 승인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러볼라는 여전히 중요하고 지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의 실정입니다. 러볼라의 금액 결정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가진 여자보다는 처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도의 구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여자의 성품과 교육의 정도, 그리고 또 요리의 수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신부 측의 부모나 친척의 부의 정도나 명성에 따라서 액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부족마다 다르지만 소 3마리에서 11마리가 러볼라의 통상 금액이며, 현금으로는 25,000에서 한 10만 랜드 정도. 여러 자료를 보니까 평균 한 5만에서 7만, 그래서 중간 값이 한 6만 랜드 정도가 현재 러볼라의 중간 가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섬기는 그런 교회 지역 보면은 뭐 그정 10,000랜드, 20,000랜드도 넘지 않는 것 같고, 뭐 3,000에서 한 5,000 정도, 또 7,000 뭐 그렇게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는 한 6만 랜드 정도가 러볼라의 현재 남아공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금액 결정은 신랑 측의 대표가 신부 측에 가서 협상을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볼라는 여전히 필요한가? 아프리카 문화에서 러볼라를 지급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볼라는 개인주의와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집안의 어른이 결혼에 동참하는 전통이 되고 있으며, 친족 간 결혼한 두 가정의 연합을 증진하는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러볼라를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해한 부분이고요. 러볼라를 반대하는 입장과 러볼라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러볼라의 초기 정신은 말씀드렸지만 존중과 가족의 유대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초기의 정신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둔 많은 가정들은 러볼라 문화를 목돈을 생성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므로 실업률 아래 고통받는 젊은 청년들은 재정적인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식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커플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이 지금 임시 가정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거든요. 정식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또 동거하지 않지만 그런 관계를 할 수 하는 그런 임시 가정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정들의 문제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자꾸 이 싸움을 하거든요. 부부싸움을. 근데 이런 임시 가정은 사소한 부부싸움 때문에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면은 싸워도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큰 싸움에 그 커플들이 휘말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떠나고 헤어지는 일이 되어지고,
그 일은 다시 말하면은 수많은 또 미혼모를 양산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재력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본인의 로볼라 값을 비밀스럽게 전달하여 남자로 하여금 본인 부모에게 로볼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초기 정신이 퇴색되고 여자를 사고 파는 개념이 들어오므로 결혼 후에 만나는 여러 부부 관계 속에서도 여성이 학대를 받는 경우도 이 로볼라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큰 2번 결혼법의 변천사입니다. 1927년에 부도덕 행위 금지법, Immorality Act가 발효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백인과 흑인 간의 혼외 성관계를 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남자는 최고 5년, 여자는 4년형의 형벌을 받고 특히 백인 남성을 성관계로 유도하는 유색 인종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6년의 징역형에 처벌된다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1949년 혼혈 결혼 금지법 Prohibition of Mixed Marriage Act가 발효됐는데요. 아파테이트 법안 중에 하나였고요. 유럽인과 비유럽인 간의 결혼과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그 백인과 흑인만 됐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유럽인과 백인과 그 모든 다른 유색 인종 간의 결혼과 성관계가 금지된 것이죠. 1950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종을 이제 구별했는데 화이트 칼라, 인디안, 블랙 이렇게 구별되었고 다른 인종 간 성관계나 결혼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50년 부도덕 행위 금지법 개정안. 그래서 백인과 비백인과의 성관계를 금지했고요. 1957년 부도덕 행위 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성적인 위반법으로 이제 법 자체를 개명을 했고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 부도덕하거나 음란한 행위, 간통, 매춘, 또 16세 이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969년 부도덕 행위 금지법도 개정안이 발효가 됐는데 계속해서 부도덕한 행위들 여러 종류의 위반상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물품, 섹스토이를 사용하는 부자연스러운 성행위. 그러니까 벌써 1969년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 간의 섹스, 남성들의 그룹 섹스도 금지 항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혼혈 결혼 금지법 수정안이 또 발효가 됐는데요. 남아프리카 시민이거나 공화국에 거주하는 남성이 공화국 밖에서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한 경우 그 결혼은 남아공에서 무효가 된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부도덕 행위 및 혼혈 결혼 금지법이 개정됐는데 바로 인종 간 성행위 금지하는 1957년 법률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혈 결혼 금지법이 1985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것이 이제 1998년 관습상 결혼 승인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Recognition of Customary Marriage Act인데 관습상 결혼의 종류를 이제 신설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포함되는 결혼의 종류가 바로 이제 일부 다처까지도 이제 합법화된 법안이 그때 발효가 되었고요. 1998년 이전에 일부 다처로 결혼한 사람들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면은 이제 결혼법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1998년. 그리고 2006년 11월 30일 이 결혼도 이제 중요한데요. Civil Union Act. 그래서 뭐 시민결합법이라고 뭐 번역을 했는데 이 법안 아래에서는 이제 동성결혼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고, 이 법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그리고 남반구와 아프리카 대륙에선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발효가 되었지만 2013년도에 가서 남아공에서 최초로 동성 커플이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등록을 한 사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드윈 캐머린이라는 사람의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 동성애자이며 HIV 감염인인데 커밍 아웃 한 다음에 고등법원과 헌법재판소 판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차별 금지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네, 남아공에서 합법적인 결혼의 조건들입니다. 첫째, 2명 모두 18세이거나 이상이어야 하며 각자가 결혼에 대한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승인 사인이 필요한 것이죠. 18세 이하 자녀도 결혼할 수가 있는데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시빌 유니온, 그 결혼의 종류 중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의 종류 중에 하나인 시빌 유니온에 만약 등록을 하려면은 그 결혼의 종류에 등록을 하려면은 18세 이하에는 이 결혼을 등록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친족과의 결혼은 불허되고 있으며 관습상의 결혼 이외에서 일부 다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로 결혼을 등록하려면은 결혼법 중에 하나인 관습상의 결혼 그 범주에 등록을 해야지 시민법상이나 또 시빌 유니온 거기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빌 메리지와 시빌 유니온,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시민법 결혼과 시민결합법, 여기에는 이제 공식적인 결혼 담당자, 그래서 메리지 오피서가 라는 주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례를 보고 이 사람이 사인을 해야 그리고 2명의 증인이 사인을 했을 때 이 결혼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골에서 그냥 교회 목사님이 하는 그런 결혼들은 대부분 아마 커스터마리 메리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그 메리지 오피서가 되지 않는 그런 증이 없는 목사님이 주례를 하더라도 또 홈오피스에서 그런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참여시켜서 사인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시빌 메리지와 시빌 유니온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결혼은 이민국의 디파트먼트 홈 어페어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 결혼의 조건입니다. 남아공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결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civil marriage, 그래서 민법상 결혼이라고 해석했는데 civil marriage가 있고, 두 번째가 customary marriage가 있고요. 세 번째가 civil union, 이렇게 세 가지 결혼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그 세 가지에 자기가 원하는 데 이렇게 등록을 하면 돼요. 그 범주 아래. civil marriage는 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상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가장 보편적인 결혼의 형태이고요. 뭐 한국에도 뭐 그런 결혼의 보편적인 결혼의 형태죠. 그래서 그 옆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마다 뭐 한 17만 명에서 한 13만 명 정도의 새로운 부부들이 시빌 메리지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에 있는 내용도 좀 저희들이 좀 헷갈리지만 또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데요. 이제 결혼에 등록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Community of Property라는 그 항목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계약인데 결혼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과 그리고 결혼해서 만드는 모든 자산들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법이죠. 그래서 Community of Property.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든 자산들을 반으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 나누는 것이 바로 Community of Property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혼 종류가 계약이 하나 있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다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커뮤니티 오브 프로퍼티에 등록이 됩니다. 공유 재산, 부부 공유 재산. 그리고 그 외에 결혼 전에 부부 공유 재산으로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번역을 불공유 재산 결혼, 그래서 marriage out of community property. 그래서 이것과 그 다음에 marriage out of community of property with equal, 이게 되게 법적인 거라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 두 가지는 차이는 뭐냐면은 marriage out of community property는 두 가지 다 내용은 뭐냐면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거는 각자가 소유하는 것이고, 결혼해서 증강되는 것들은 이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공유를 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marriage out of community of property는 결혼 전 재산은 각자 가지고 있고 결혼 후 재산은 같이 공유하는 법이고, 마지막에 있는 marriage out of community of property with equal은 결혼 전 재산도 공유를 안 하고 결혼 후 증강되는 재산도 각자 가지는, 공유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기록을 했는데, 결혼할 때 자산을 합치지 않고 분리한 상태로 두며 결혼 중 증식된 자산은 공동 관리하는 형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내용이고요. 공동 관리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네, 또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customary marriage, 관습상 결혼인데요. 1998년도에 합법화된 결혼이며 독립적인 아프리칸의 관습에 의하여 연합된 결혼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결혼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유 재산, 부부 불공유 재산 등으로 이렇게 결혼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관습상 결혼이 되려면은 첫째, 결혼 당사자가 18세 이상 돼야 되고요. 또 결혼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지역 공동체의 유효한 관습에 의해서 결혼식이 거행되어야 되고, 또 지역의 리더가 인정해야 이 관습상 결혼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자료에 보니까 34만 2천 가정 정도가 이 결혼법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33만 3,387가정이 일부 다처, 그냥 그러니까 시빌 메리지랑 별 차이 없는 그런 일부 다처로 등록이 되어 있고, 8,410가정이 일부 네. 일부 이처입니다. 1처가 아니고 8,410가정이 일부 2처로 등록이 되어 있고, 814가정은 3명에서 9명까지 또 아내를 일부 다처를 하고 있고요. 한 가정만 10명의 아내를 등록한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4만 2,809가정이 이 커스터마리 메리지 하에 범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습상 결혼법에는 일부 다처도 허용이 되는데 오직 남자에게만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만 합법적입니다. 공식적인 결혼식과 등록을 거친다면 모든 아내들은 동등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부 다처를 했을 때 재산을 이제 뭐 1번을 더 많이 주고 2번, 3번을 적게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법이 이 결혼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등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일부 2처가 되는 결혼을 진행할 때는 특별히 이제 남자가 대법원에 가서 허락이 필요하고, 그 대법원의 허락을 받을 때는 신청 시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시를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재산으로 할지 또 증식된 거를
나누지 않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해서 대법원의 허락을 받고 일부 다처 결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시빌 유니언입니다. 세 번째 결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시민 결합 또 생활 동반자 관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발효가 되었고요. 이 결혼은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합법화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시민 결혼, 시빌 메리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만을 합법화하고 있다면은 이 시빌 유니온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결합, 동성 결합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빌 메리지와 시빌 유니언이나 커스터마리 메리지나 그런 법적인 보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시빌 메리지에서는 신부만 이 부분이 이제 좀 재미있는데 시빌 메리지 그 민법상 결혼하에 등록을 하려면은 신부만 본인의 성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랑의 성만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부가 자기 성을 없애고 신랑 성을 따라갈 수도 있고, 자기 성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신랑 성과 신부 성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자 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 또 옛날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부 본 성과 신랑의 성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자기의 성을 없애고 신랑 성을 따라가도록 결혼할 때 사인을 할 때 그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주례자가 와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주희 선교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준장이 될 수도 있고 준이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신부가 자기 성을 가지고 남편 성을 같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걸 포기하고 남편 성을만 따라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빌 유니온에서는 이제 남자 뭐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이제 여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빌 유니온에서는 어떻게 그걸 규정하냐면은 두 사람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쪽 남자를 따라갈 수도 있고 또 이쪽 남자를 따라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시빌 유니온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결합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가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친족 간의 연합은 불법이고요. 정부의 공인된 담당자의 주례를 통해만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각 홈어페의 이민국에 소속된 결혼 담당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28.6%만이 동성 결혼을 주례를 해주겠다라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례자를 찾아야 되는데 주례자가 이제 자기의 신앙 양심상 나는 못 해주겠다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 그런 주례자가 없으면은 이 28.6% 동성 결혼 주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례자를 찾아서 다른 동네 가서 하든지 그 사람을 뭐 차별 줘가지고 데려와서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내용을 보니까 2020년 작년이죠. 불과 10월 달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시빌 유니온 그 결혼 개정안을 서명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 담당자, 그러니까 주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으로 사인을 해서 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결혼 담당자의 신앙과 신념에 따라 거부되어지던 시빌 유니온 주례를 통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각 이민국에 시빌 유니온을 거행해 줄 결혼 담당자를 두도록 한 그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사인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만약 목사님이 이제 그런 메리지 오피서가 됐다면은 그런 결혼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결혼에 대해서 주례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 하려면은 그 직함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것이죠.
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뭐 관습들인데 여러분들 뭐 많이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결혼식에는 보통 12가지의 상징품들을 진열하고 각 상징품마다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소금, 고추, 밀, 포도주, 쓴 약초, 성경이나 코란, 빗자루, 꿀, 수저, 솥, 창, 그리고 방패, 그리고 물, 그런 것들을 이제 결혼식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결혼하는 부부의 그런 삶의 의미들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특별한 의식들을 각 부족별로 이렇게 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수의식, 그래서 결혼 전 술이나 물을 땅에 뿌림으로 조상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의식이고요. 끈을 묶는 의식. 그래서 옛날에는 신랑 신부의 손을 직접 묶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끈만 가져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결혼식 하면 이제 뭐 케이크 대부분 3층, 4층, 5층 그런 케이크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 층으로 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많은 자녀 출산, 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며 과거에는 케이크를 신랑 신부 머리에 뒤집어 씌웠는데 현재는 신랑 신부가 각자 먹여주는 것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피로연을 줄루 부족에서 카라무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남자가 축복한 후에 축하 연회가 시작됩니다. 또 불피우기가 진행되는데 신부와 신랑 측에서 각각 준비해온 불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신랑 신부 집에서 불을 피움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의식을 하고 있고요. 또 머니 댄스라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출 때 하객들이 이제 돈을 던지는 의식인데요. 이 돈을 통해서 수고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신부 부모에게 부족에 따라서는 이제 전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Passing responsibility, 책임 전가.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제 신혼여행 갈 때 차 뒤에 신부의 신발을 묶음으로 신부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딸을 신랑에게 맡긴다라는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6번째로 각 부족별 간략한 결혼식 전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안나 웨딩 트래디션을 보면은 남자의 삼촌이 좋은 신부 가정을 찾고 결혼할 여자도 찾아줍니다. 때때로 신랑 될 그 조카의 의견은 고려가 되기도 하고 고려되지 않고 그래서 남자의 삼촌이 신랑의 삼촌이 정해주는 지금은 뭐 거의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센 웨딩 트래디션을 보면은 남자는 아프리카 영양의 내장 지방을 신부 측 부모에게 주어야 하며 이 기름은 결혼식 때 신부에게 바른다고 합니다. 줄루 웨딩을 보면은 신부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겉모습을 바꿈으로 신랑 측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하며 그녀의 어머니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빨간 면사포를 쓰는 전통이 있습니다. 은데벨레 웨딩을 보시면 은데벨레 부족은 결혼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단계가 결혼식부터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신부 지참금 전액을 신부에게 내는 신부 때를 전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계약금만 건 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잔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대하는 기간이 지나고도 아이가 없을 때는 신부 측에서 로볼라의 전액이나 일부를 반환하기도 한답니다. 결혼 2주 전부터는 신부는 격리되고 가까운 친척만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친척만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 단계는 첫 아이가 태어난 후인데 그때 신부는 염소 가죽의 구슬로 꾸민 앞치마를 입을 수가 있고 이 앞치마는 은데벨레 부족의 엄마가 됨을 상징합니다. 3번째 단계는 남편이 아내가 행한 일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갖는 축제를 행해 줍니다. 결혼 전 신랑의 엄마는 구슬로 꾸며진 네, 축제를 행하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코사 웨딩을 보면은 신랑은 자기 가축들 중간에 들어가 앉아 있으므로 부를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혼식 전에 신랑은 의자에 앉아 있고 신부는 바닥에 앉아 있다가 신부가 신랑의 청혼을 승낙한다는 표시로 땅에 칼을 꽂음으로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거의 마지막인데요. 평균 결혼 연령을 보시면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33세, 여자는 33세, 남자는 37세가 현재 평균 결혼 연령입니다. 근데 거의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이며, 또한 성관계가 부부를 넘어서 동거자나 친구에게까지 부끄럼 없는 행위로 사회 통념상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과도한 로볼라 금액과 결혼 비용 등, 그래서 남아공의 결혼 비용이 한 7만 랜드 정도, 평균 값이 한 7만 랜드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로볼라와 결혼 비용을 포함하면은 한 10만 랜드가 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청춘 남녀들이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보시면은 2017년 자료에 의하면은 25,390쌍, 평균 한 23,000쌍 정도가 이혼을 하고 있는데, 이혼 가정 10가정 중 4가정이 결혼 10년 차 이전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를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차에서 10년 차, 신혼부부 이혼보다는 5년 차에서 10년 차에서 이렇게 이혼율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교적 접근 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 같은데요. 높은 금액의 로볼라를 비롯한 고예식 비용으로 인한 결혼의 지체 현상 발생, 또 공식 결혼식에 앞서 동거하는 풍습, 로볼라의 영향도 있고요. 또 미혼 남녀를 위한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우리 선교사들로서는 그런 미혼 남녀에 대한 그런 여러 교육적인 필요성들이 대두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혼식에 대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